있습니다. SBS가 의뢰한 여론조사인데요. 다자대결 이재명 23.2, 윤석열 21.7, 이낙연 10.6. 그리고 양자대결입니다. 양자대결이라는 표현보다는 가상대결이 맞겠죠. 네. 다른 주자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후보로 나왔을 때 이재명 36.9, 윤석열 35.4, 이낙연 32.0, 윤석열 36.1. 그러니까 그 아시아경제하고 윈지코리아의 여론조사를 제외하고는 다 양자 대결하면 이재명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온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 덤앤더머의 덤 윤석열 씨의 부정식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의 발언들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8%.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은 이미요 최근에 이런 그 후쿠시마 부정식품 발언들로 저는 사실상 대선은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의 실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실력이나 가치관들이 그대로 투영됐던 최근에 그 말실수랄까 망언들이 결국은 윤석열을 비호감도 1위로 만들면서 표 확장성을 떨어뜨리면서 자신감 얻은 홍준표가 장모님을 드디어 거론하기 시작하는 데까지 올라간 거죠. 지금 토론 진행되면 볼만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달 예비 경선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 민주당이 안 좋은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아진 거예요. 이재명 57, 이낙연 후보가 58, 1%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분은 원래 비호감이 높은 분들이 아니세요. 왜 높아졌을까요? 너무 싸운다. 같은 편끼리 네. 그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먼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비호감도가 48%로 떨어졌고 그거에 약간 수동적이었던 이낙연 후보 쪽은 떨어졌어요. 거기도 비호감도가 덜 싸우니까. 그래도 50%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는 넥스트 리서치가 SBS 의뢰로 한 여론조사인데 8월 13일, 14일 날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 대상으로 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였거든요. 유선이 15%인데요. 15%. 저 너무 높은 거예요. 요새 너무 거의 높은 거죠. 거의 무선 100%인데 이 15% 때문에 이 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에게 15% 유리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계산하시면 유선 돼요. 여론조사 하는 것 자체가 예, 이상한 거예요. 결국은 비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유선 대부분 받는 아. 경우가 많아가지고 무선 같은 경우는 가상전화번호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걸어야 하나 받을까 말까 한 정도인데 유선으로 섞어서 이따가 그 이야기 할게요. 지금 ALS 조사의 문제점. 아, 네. 다음에 지금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했던 여론조사 이건 되게 약간 코미디였던 게요. 지금 KOSO가 옛날에 굉장히 괜찮은 여론조사 기관이었는데 네. 여기에 윤석열이 1등 달리는 최근에 몇 개 안 나온 여론조사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지난번에 뒤집어졌다 다시 이게 뒤집어진 지금 거죠? 뉴스공장하고 같이 제2에서 하는 매주 월요일에 나오는 건데 이 여론조사 리스트를 보면 되게 이상한 게 하나 있잖아요. 최재형이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최재형을 뺀 상태에서 윤석열 1위를 만드는 실수였는지 아닌지 몰라요. 난 이런 여론조사 처음 봤어요. 최재형을 빼놓고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 표는 다 윤석열한테 갖다 보시면 돼요. 궁금하네요. 물어보고 싶어요. 왜 뺐나?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도 추미애 후보를 빼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거기서 어떻게 추미애 후보를 빼요? 이낙연을 빼지 차라리.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향이 겹치는. 지금 윤석열, 최재형은 겹친다고 본 거죠. 같은. 예, 같다고 본 건데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그 보수 후보 적합도, 진보 후보 적합도는 또 최재형이 들어가요 또. 뭐예요? 진짜 이거 네, 맞아요. 이거 사실 보도예요? 제가 계속 크로스 체크해봤는데 맞아요. 이 리스트에 보면 없잖아요. 왜 그런 중요한 거지? 건? 근데 여론조사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를 꼭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를 딱 봤을 때 여론조사 개요를 일단 먼저 보십시오. 야 이거 뭐 이재명이 지고 있네, 윤석열이 1등이네. 요거 보시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응답 ALS는 보수한테 유리하다. 그리고 유무선 비율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유선이 섞여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에 가깝습니다.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근데 ARS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ARS 자동응답은 선거 직전에는 상당히 맞춘답니다. 그때 다 결집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 보수 지지층을 과다 표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이제 예를 들면은
전화 면접 상담원이 물어봤을 때는 나 차마 윤석열 지지 못한다고 하는 그 샤이들이 이쪽에 이제 과다로 이렇게 결집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걸 보정할 때 있잖아요. 1000명 여론조사를 하면 20대 충청도에 사는 남자가 한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집전화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그 성향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더 높게 나왔을 때 나중에 보정을 결국 해요. 그러면 그 성향을 그대로 반영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왜곡된 여론조사인데 자동응답 ARS에 유선이 많은 여론조사는 상당 부분 현재로서는 안 맞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여론조사들 중에 그 응답률 5% 미만인 게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진국에서는 쓰지 않는 여론조사입니다. 응답률. 수도 없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 응답자 중에 5%만. 그래서 1000명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는 여론조사는 사실상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얘기했는데 진짜 여론조사 기관이 너무 많다는 지적 있잖아요. 좀 일부 유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번에 그 P&R? 네. 거기에 이제 그 머니투데이랑 계약 관계가 해지되면서 한 번 세계인력이랑 계약해가지고 딱 터뜨렸던 게 지금 그 한사연 여론조사랑 비슷하게 네. 윤석열 지지율을 오르는 걸 만들어 놔요. 최재형 빼고. 그러면 윤석열 쪽에서는 뇌피셜을 갖지. 내 지지율이 올랐다고? 근데 사실상 10개 여론조사 중에 7개는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P&R은 계속 윤석열 후보가 엄청 높게 나온 여론조사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딱 그런 여론조사가 주초에 나와요.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이 엄청 빠진다고 느낄 때는 그 잡다한 여론조사가 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 말고요. 그 시사저널이 한 대한민국 전문가 1000명한테 물어본 2021년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여론조사 아닙니다. 여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1등 73.8% 이재명. 그러니까 대세가 이쪽으로 좀 쏠려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낙연 41.8. 아마 이게 중복응답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송영길, 정세균, 문재인, 추미애, 이해찬, 조국, 김부겸, 윤호중. 뭐 문 대통령이 5위밖에 안 된다고 하실 게 없는 게 작년의 여론조사에서는 문 대통령 6위였습니다. 여권 자체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해가지고. 이낙연 후보가 1위였죠. 1위였는데 60몇 %였죠. 62.4. 그리고 작년에 이재명 3위. 근데 지금 73.8 압도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성남시장을 2번 하고 경기도지사를 하고 대권 후보가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역 국회의원 중에 많은 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될 때 공천관리위원장이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선 하룻강아지가 범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이거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그 권력의 세계에서 정말 성남시장 공천 받으려고 자기에게 뛰어왔던 그자가 이제는 73.8%의 영향력을 가진 1위 후보가 된 거. 이거 이재명이란 사람이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은 혁신한 거예요.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하고 국무총리를 지냈던 분들이 후보로 뛰고 있으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하룻강아지거든요. 네. 윤석열이 이준석 보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일 텐데 네. 실제로는 너무 앞서가니까 그래서 네거티브가 나오는 거죠. 오늘 채널A 토론회에서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저는 깜짝 놀란 장면이 뭐 다들 준비됐고 좋은 후보인데 1분 찬스 발언인데 두 총리님이 그 1분 찬스 발언은 나를 홍보해야 되는데 네. 그 두 분이 다 이재명, 제가 보기엔 욕이었어요. 이재명 욕과 비난. 비난으로 찬스 발언을 쓰는 거 보고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심리를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객관적으로 보면 이재명이란 사람이 비주류에서 비주류 중에 비주류예요. 이분은 상고도 안 나왔어. 그렇죠.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이런 사람이 민주당에 뭐 몇 번 나와서 떨어졌고 성남시장 그 공천 받아서 겨우 안 될 건데 된 거거든요. 그때도 떨어진다고 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성남시장 하면서 뭐 일을 잘해서 유능해서 이름을 올리더니 지금 73.8% 놀라운 숫자잖아요. 이 자체가 혁신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프레임하고 좀 비슷해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상고 출신 변호사로 대통령을 할 때 당시 민주당에서
이인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하룻강아지처럼 보였을 거기도 거예요. 서울법대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나마 다행히도 이재명 지사가 경선 시작하기 전에 지지율이 압도적 1등을 달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경선 끝까지 갔을 때 뭐랄까 내가 정책으로 어필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난 이 캠프의 모든 사람 다 물갈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전 미스였습니다. 아, 정말 미스예요. 네, 처음부터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이재명 좋은 거 받고 내가 더 이 전략 아니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다고. 맞아요. 맞고 아마도 이낙연 총리님께 후보님께 국민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기대한 거는 그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유능해도 저 총리의 국정 장악력이나 그 경험을 못 당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줬어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때문에 꼭 그 네거티브를 총리님 쪽에서 하니까 그게 정말 언밸런스였던 거예요. 달리 보면 찌질해 보이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표현 못 하겠고. 제가 대신했잖아요. 아니요, 대신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할래요. 아까워서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에 비하면 이낙연 후보님은 그렇죠. 너무너무 훌륭한 거야. 윤석열에 비하면 최재형에 진짜 비하면 하늘이에요. 최재형 윤석열에 비하면 박용진도 내가 보기 0이에요. 아, 그치.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동의. 실제로 이재명 지사 인터뷰를 한 10번쯤 이상 해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송의 인터뷰이나 또 출연자로서 되게 구신 게 뭐냐면 어떤 질문을 해도 술술술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 할지 예측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방송 출연자로서 정말 내가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나중에 새날 패널시키고 싶다니까 그 정도로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질문에도 에이 뻔한 대답하겠지가 아니라 뭔가 상상 이상의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비주류에서 주류로 들어오는 과정인 거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후보로 결정이 되는 순간에 민주당은 또 한 번 뒤집어진 거죠. 그럼요.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위 하고 있다는 게 이미 민주당은 혁신했다는 뜻이에요. 네. 지금 세력 관계나 정치공학적인 구도로 보면 그거는 친문이 많이 가 있는 이낙연 후보가 압도적으로 1등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미 민주당은 이 경선 과정에서 혁신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기존의 정치 어떤 공학, 뭐 어떤 정무적 판단, 뭐 이런 얘기들에 포장돼 온 어떤 내부의 논리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뭐 계파 정치라든지 엘리트 정치라든지 철진한 학벌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촛불혁명 이후로 전 이게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생각해요. 여야를 떠나서. 근데 예전에 그런 정치를 해온 사람들 입장에선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이미 세상은 변했고 그러면 이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젊은 정치인들은 절대로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된다 생각해요. 옛날의 성공 사례를 보고 지금 일시적으로 이재명 지사나 이런 사람 인기 누리는 건 그냥 포퓰리즘 때문에 그렇다라고 안 해서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그게 아니라 시대가 변한 거고 엘리트주의에서 이제는 시민 정치로 이게 넘어오면서 맞습니다. 그 변화를 캐치를 못하면 그 젊은 정치인은 곧 그냥 구태 정치인 그냥 얼굴만 젊은 사람으로 그칠 거다라고 여기서 생각합니다. 보면 저는 국민의힘 쪽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새로 들어온 분들 이준석 하버드 나왔어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검정고시 출신이었다면 당대표가 됐을까? 저 안 됐을 거라고 봐요. 그 문화에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들어온 분들 최재형 그리고 윤석열 전부 서울법대 출신의 초엘리트들이거든요. 아직 그 질서 안에 들어가서 그쪽은 저는 혁신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민주당의 혁신은 DJ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요. DJ는 민주주의자로서 국가 질서를 민주적으로 바꾸는 데는 기여하셨지만 정당 혁신이나 문화 혁신은 못하셨다고 생각해요. 시대의 한계인데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저는 요즘 노무현 대통령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요. 이분의 업적이 가장 큰 게 뭐냐? 그 권위주의 타파한 거예요. 그로부터 민주당의 문화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뜬금없는 조국 장관 소환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기득권 세력한테 대치기 당한 상황이에요. 아니 자기 그걸 지키자고 하는 거야. 배반한 기득권. 그러니까 제일 얄미운 게 우리 편에 같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전봉준 같이 된 거죠. 전봉준도 사실은 잔반 양반이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어떻게든 줄 타갖고 조정에 손 댔으면 그분 능력이면 뭐 판서까지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계급을 배반한 엘리트로
정말 혹독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권 주자들 지지율 흐름을 이렇게 한 2, 3년 동안 쭉 보잖아요. 뭐가 보이냐면 많은 지지자들이 이낙연 후보 한 40% 지지할 때는 이재명 지사가 뭐 재판받고 그런다고 좀 안 좋았을 때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한테 제가 봤을 때는 안정감보다는 개혁성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국회에서 국민의힘 그 부류, 자유한국당 부류를 대할 때 보였던 그 시원한 사이다 같은 것들이잖아요. 이게 몸에 개혁이 배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쭉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이제 스캔을 한 거죠. 근데 그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시기가 이재명이 무죄를 받으면서 다시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이재명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지지율이 다시 이쪽으로 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지지율 관리라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이렇게 문 대통령 그늘 아래에서 총리하시면서 또는 이해찬 대표가 만들어준 180석으로 당대표 하면서 뭔가 왜 내가 그때 지지율이 높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스스로가 느끼는 어떤 자기 사유? 이런 게 저는-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40%일 때도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이 얘기는 제가 뭐 사석에서 어디서 누차하는데 그 이낙연 총리가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건 딱 하나의 조건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하반기에도. 그래서 문재인의 후계자를 찾을 때. 예. 그럴 때 저는 이낙연 후보에게 기회가 온다고 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구조상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50% 못 넘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걸로서 저분은 역사적 역할을 다했고 충분히 존경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부분은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쭉 보면 시대 정신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요. 네.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 대통령은 시대 정신의 대변자가 다 됐어요. DJ. 민주화 운동을 두 번이나 사선을 넘나들면서 지켜온 분이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질곡을 온몸으로 맞서서 지역 감정에 맞서고 이게 막내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고 한데 막내로서 온갖 권위에 도전하면서 막 반항하면서 살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시대 정신이 그런 거였어요. 꼰대 싫고 그때 막 그 수구 꼴통 이런 말 막 나오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야 적폐청산의 시대적 과제를 온몸에 안고 된 거고. 그럼 이번 시대 정신은 뭐냐? 딴 거 없어요. 법적 공정? 그건 아니에요. 너무 협회하고 경제적 공정. 그래서 난 그 이낙연 대표가 결정적인 시기를 놓친 게 당대표 할 때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 때 보여줄 수 없었던 건 당대표 때 보여줄 수 있었거든. 근데 총리 때 모습이나 당대표 때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았었고 이런 것들이 보궐선거로 이어지면서 결국 시대의 어떤 부름을 완전히 놓쳐버린, 그러니까 기회를 줬지만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케이스에 가깝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1위 주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네거티브가 훨씬 심해진 거다. 더군다나 아까 말한 것처럼 주류로서의 자부심이 변방의 그 어떤 정말 쳐주지도 않던 사람에 대한 인정하지 않음이 계속해서 네거티브로 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엔 노무현 대통령 보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친문 어쩌고저쩌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상학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 포지션에 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고 이게 이런 거예요. 막 욕설 테이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걸 엄청 키우려고 하는데 안 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기대하는 게 품격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쌍욕을 한 테이프가 나왔다 그럼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익 선생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데 그 워딩이 뭐였냐면 2018년에 그 쌍욕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맥락과 그 환경을 보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더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회창 후보가 있었잖아요. 그 후보가 대쪽 총리에서 원칙을 다 지킬 것 같은데 무너진 게 두 아들이 다 군대 안 가서 그래요. 두 아들 중에 하나만 군대 갔어도 그렇게 무너지진 않아요. 그것도 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원칙을 안 지켜서 맞아요. 무너지는 합법적이라고 거거든요. 해도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래서 김대엽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둘 다 군대를 안 갔기 때문이라고. 키가 180 다 되는데 몸무게가
30kg대 이해 안 가잖아, 솔직히. 그게 39kg인가 41kg 이랬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쪽 총리 원칙이 그 사람의 생명인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냥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기대한 게 유능인데 유능하지 못해. 그럼 무너지는 거. 예. 그죠? 예.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한국을 움직이는 여당 인사해가지고 70% 넘는 영향을 갖고 있는 이재명이 왜 저렇게 올라갔을까에 대한 고찰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면 되거든요. 저는 이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거티브에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허물이 있다면 그 감싸 안아주는 큰형님 같은 감정으로 맞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우리 원팀이야라는 뉘앙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절대 그런 모습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점잖긴 한데 뭔가 음흉하게 보이는 그 캐릭터로는 적지 성공 못해요. 음흉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뭔가 그 점잖은 거 이면에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생각이 복잡한. 그 토론회를 계속 될수록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똑똑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재명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오늘도 와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 제 친구들이 막 정말 너무하지 않아? 왜 이렇게 이재명을 못 살게 구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다. 검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눈높이를 낮추고 이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아주 좋은 학벌에 좋은 직업을 거쳐서 아주 좋은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 대한민국에 더 많을까요?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 사람이 많을까? 네, 그래서 정치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땐 초엘리트들을 막 희구하는 것 같아도 역경을 딛고 막 이렇게 온 DJ나 노무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생각하면 조금 판이 잘 읽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마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 얘기 잠깐 나와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총선 기획단 들어갈 때 제가 안에서 엄청 욕을 먹었어요. 젊은 층들 사이에서. 그 이유가 뭐 하던 놈이냐 한마디로. 그냥 유튜브 좀 하던 애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그 비판하는 지점이 일부 이해는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되게 아쉬웠던 건 한마디로 제가 뭐 서울대 출신이나 뭐 하버드 출신이나 뭐 이랬다면 그런 식으로까지는 욕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준석. 예, 근데 얘는 뭐 하는 애인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와가지고 날아오냐 약간 이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심지어 이러고 쭉 올라가셨잖아요. 본인들의 자리를 실제로 다 이렇게 빼앗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20년이 지난 거의 지금 그 시점에도 여전히 이런 게 있구나, 이 싹이. 그래서 이거를 이 다음 대선 전후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들을 다 없애자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비현실적인 얘기라 보고 이 시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쉬울 때도 많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뭐 정치 뉴스 꼴도 보기 싫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전 여기 있다 봅니다. 그게 노무현 정신을 지켜가는 거다. 아니 그래서 노무현 재단 황희디 이사님 말씀이셨어요. 아니 열받아 갖고 IQ 공개했잖아. 왜냐면 이런 거예요. 사회가 그 기득권이 그 고이고 결국은 개혁 대상이 되는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네. 그런 게이머 하나하나가 이제 역군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산업화의 역군을 그 육체 노동자를 산업화의 역군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문화 시대에 문화 경제 시대의 역군이야. 그런데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역군으로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프로게이머 왔다 그래서 막 만났을 때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막 어머나 막 이런 그런 사람 그 정도가 돼야지 되는 거죠. 전부 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얼마나 이렇게까지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재밌는데. 백신 맞고요. 2차에 약간 좀 열이 오르네요, 진짜. 얼굴 빨가죠? 네. 와, 어떡하지? 이거 안 되니까. 타이레놀. 진짜. 지금 있어요. 저 사무실에 있고요. 이따가 방송 끝나면 먹을 것 같고. 1차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2차에 좀 심하다 그랬어. 그랬어요? 저는 깜짝 놀랐네. 1차에 일주일을 알았어요. 아까 낮에는 잠이 오던데 지금은 약간 계속 열이 오르고 있어요. 이따가 밤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몸이 좀 뜨거워지다 말겠죠. 자,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안 눌러주시고. 어머 그래요? 나도 안 눌렀어. 뭐 방송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인텔이 하나도 없지? 인테리어? 우리는 사랑받지 않고 있는 거야 지금. 인테리어? 구독도 막 잘 안 해주고 방송이 재밌으면 슈퍼챗, 까먹더라니까 슈퍼챗?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데 난 이상하게 뭐를 누르라고 나오더라고. 어머 슈퍼챗이 없어요 하나도? 아니, 갑자기 내가 막 얼굴에 열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어머 슈퍼챗 없다고 열 올라? 아니 그게 아니고 좋아요도 안 눌러주고 구독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꼴 보려고 방송했나? 어머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사람들아. 좋아요 누르세요. 네. 근데 기분 좋게 오르는 열이네요. 내가 이걸 끝나고 나면 이제 백신 완전히 무장하는 갑옷을 들은 장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슈퍼챗도 하나만 드디어 왔다. 아니 진짜 이거 받으려고 한 말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투정을 부릴 수밖에 없잖아.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저는 받으려고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나는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백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맙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새날은 네. 물러가고 자